나이가 들수록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이 최고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만이 전부일까요? 70대가 넘어가면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나도 저 나이까지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특정한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신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움직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걷기, 스트레칭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고독감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러나 활기차고 명랑한 사람들은 외로움을 스스로 잘 극복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탄탄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이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하거나 친구들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계발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관리입니다. 70대가 넘어가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결과죠.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취미 생활입니다. 일할 때는 퇴직하면 여유롭게 취미를 즐겨야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70대가 넘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호회에 나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활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덟 번째 이유는 봉사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남을 도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죠.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넘어가면 미래보다는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반면 여전히 오늘 하루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삶의 태도입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크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이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부러운 사람들은 삶의 변화마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70대가 넘어가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체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을 일상화하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은 실내 자전거 또는 의자에 앉아 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주 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병을 들고 가볍게 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팔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 벽을 짚고 발끝을 드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 유지입니다. 식사 시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의 색깔이 다른 채소 3가지 이상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미소 짓기를 해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 웃기만 해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교실, 스마트폰 사용법 강해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지역 경로당에서 요리나 간단한 운동을 가르치는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하루에 10분씩 일기를 쓰거나 추억을 기록하는 회고록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뜨개질, 자수, 목공 같은 손작업을 추천합니다. 이런 활동은 소근육을 자극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학습을 통한 자기 개발입니다. 스마트폰이 낯설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주변에서도 부러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장, 혈압, 당뇨, 뇌 건강 체크는 필수 항목입니다.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열 번째 방법은 수면 습관 개선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또한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셋 유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고 점점 외출이 귀찮아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졌고 우울한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중 우연히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체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체조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예전엔 그냥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이 지금은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이정순 씨입니다. 이정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딸이 엄마 일기를 써보는 건 어때? 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이 참 예뻤다. 이웃이 준 떡이 맛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적어가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일기를 모아 작은 수필집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처음엔 혼자가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며 행복해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8세 박순자 씨입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요리를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져 요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김밥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주 1회씩 봉사활동을 나가며 요리 실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젠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81세 최명자 씨입니다. 최명자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3번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산책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프신 곳 없으세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작은 대화들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밝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자 씨는 이제는 혼자 걷지 않고 같이 걷는 친구들이 생겨서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70세 김정호 씨입니다.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주와 연락하고 싶어도 카카오톡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육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그는 글씨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이제는 나도 손주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그림 그리기 앱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76세 남경자 씨입니다. 남경자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썼던 재봉틀을 다시 꺼내 들고 동네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옷들을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남경자 씨는 예전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관절 건강을 지켜주고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역시 중요한데 일주일에 2회 이상 가벼운 아령을 든 운동은 골밀도 감소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근력 운동을 시행한 결과 골밀도가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활동과 인지 기능의 연관성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아집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기존 취미를 지속하는 것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들이 주 2회 그림 그리기를 6개월간 지속한 결과 인지, 기능 점수가 15%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뜨개질과 같은 손작업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감정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0% 낮습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루 10분씩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35%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이 주 1회 봉사활동을 6개월간 지속한 연구에서 우울증 점수가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주고 삶의 목적을 찾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뇌의 해마기역을 관장하는 부위를 위축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 5회 이상 깨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밤에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25% 낮고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는 학습과 자기 개발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자극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독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5% 낮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신경회로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칭과 요가의 효과입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요가를 6개월간 시행한 결과 불면증 증상이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요가의 호흡법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소통과 웃음이 주는 긍정적 영향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유머 프로그램을 본 노인들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1번째는 발목 펌핑 운동의 효과입니다. 다리의 고인 체액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야간뇨가 감소하고 다리 부종이 완화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10회씩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12번째는 발 마사지의 효과입니다. 발바닥의 신장, 방광 반사구를 자극하면 방광 긴장이 완화되고
야간류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식이요법과 뇌건강입니다. 호두, 아몬드,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은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4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 조정입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야간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70대 이후에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면서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관절을 이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동작은 낙상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아침 운동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신장을 깨우고 배변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단 관리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통곡물빵, 바나나 1개를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의 시작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에는 등 푸른 생선과 채소를 곁들인 한 끼를 추천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과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 샐러드, 호박죽, 견과류 한 줌 같은 메뉴가 적합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200ml 이하로 제한합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대추차, 루이보스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마시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미 활동 정하기입니다. 주 1회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가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기도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그림 그리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주 2회는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일기를 쓸 때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회적 활동 참여입니다. 주 1회는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강좌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 강좌, 요가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좌에 참석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 1회는 가족과 연락하는 날로 정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로 근황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신건강관리입니다. 하루에 10분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을 합니다. 이 과정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목표 한 가지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작은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에서 30분간 걷기 같은 작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일기장에 체크하며 성취감을 기록해 보세요. 또한 잠들기 전에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소화기와 방광을 이완시켜 숙면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미소 짓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작은 습관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팁은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레몬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이 활성화되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레몬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아침 스트레칭을 눈 뜨자마자 하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팁은 계단 대신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근력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수분 섭취 패턴 조정하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집중적으로 물을 마시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해 야간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체액 저류를 유발합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를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하루 한 가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 영상 하나를 보거나 간단한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일곱 번째 팁은 주 1회 문화생활 즐기기입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 상영회에 참여해도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됩니다. 여덟 번째 팁은 손끝 자극하기입니다. 뜨개질, 십자수, 수공예 같은 손작업은 뇌의 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손끝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계가 활발해집니다. 아홉 번째 팁은 주 1회 반신욕하기입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반신욕을 하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열 번째 팁은 취침 전 발 마사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신장, 방광 반사구를 꾹꾹 눌러주면 밤사이 야간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1번째 팁은 주 1회 대청소하는 날 정하기입니다. 청소는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이 됩니다. 또한 집안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한결 상쾌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12번째 팁은 하루 10분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린 후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13번째 팁은 하루에 한 번 크게 웃기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유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4번째 팁은 주 2회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물병을 들고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팔 근력을 강화하고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면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팁은 식사일기 작성하기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자신의 식단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칼로리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두부, 호박죽, 삶은 달걀 위주로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16번째 팁은 소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은 가족과 전화 통화하거나
친구와 산책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인간관계는 정신 건강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공원에서 예쁜 꽃을 봐서 기분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줘서 너무 반가웠다.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들일 뿐이죠.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아침 10분 스트레칭부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기,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생각해보는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보다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팁과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겉으론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속셈을 알게 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은 생각도 들죠. 특히 우리 나이에는 사람 잘못 만나면 돈도 잃고 마음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이제는 감이 아니라 연습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한 걸음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심해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상대방의 속을 더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정보 전달. 소지품이 말해주는 성향.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말투나 행동뿐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서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소지품은 의외로 많은 걸 보여줍니다. 옷은 상황에 맞춰 입을 수 있지만 자주 쓰는 물건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거든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화려한 무늬나 독특한 디자인을 고른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성향이 많습니다. 반대로 투명한 케이스나 기본형을 고르는 사람은 실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거칠애보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튼튼한 게 최고라고 여깁니다. 지갑처럼 카드와 현금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는 편입니다. 그리고 낡고 오래된 케이스를 계속 쓰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건 손목에 찬 시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차는 분은 보통 기술에 관심이 많고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나 건강을 꾸준히 챙기고 생활의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계를 차는 사람은 정중함과 품위를 중시합니다. 특히 고급 시계를 매치한 사람은 디테일에 신경 쓰고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시계를 아예 차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꾸밈보다 편안함을 중시하거나 실용성을 우선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손목에 뭔가 차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액세서리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입니다. 자주 바꾸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하는 분은
분위기 변화와 꾸미는 걸 즐깁니다. 반대로 거의 하지 않거나 단순한 걸 고수하는 사람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죠. 신발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패션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나는 신발을 신는 분은 외적인 평가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편안한 운동화나 로퍼를 신는 분은 실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여깁니다. 신발을 얼마나 깔끔하게 관리하는지도 그 사람의 꼼꼼함을 보여줍니다. 같은 운동화를 신어도 누군가는 항상 반짝거리게 닦아두고 어떤 분은 흙먼지를 그대로 둡니다. 이런 차이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작은 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을 보면 사람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크고 화려한 가방이나 명품 로고가 뚜렷한 제품을 고른다면 외부 인식에 민감하거나 과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코백이나 무난한 디자인을 고른다면 실용과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가방을 계속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익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크거나 실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지품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생활 방식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런 물건을 골랐을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그 인상이 바로 풍기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얼굴 생김새보다 표정이나 시선, 말투, 자세, 몸짓 같은 전반적인 모습에서 만들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은 보통 7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뇌는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 경험으로 느끼는 직감이 실제로는 꽤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어머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이건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빨리 만들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금방 거리 좁히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행동은 험담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꺼내는 사람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은 저 사람 욕을 하지만 내일은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과한 자기 자랑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대단한 경력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겸손은 없이 나 중심의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장된 말은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보다 지금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경우는 불안감이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주변을 자주 살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가 긴장하고 있거나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너무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도 거리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도 긴장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팔짱을 끼고 있거나 다리를 꼰 채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몸이 자주 움직이거나 다리를 떨 경우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살펴야 합니다. 진짜 미소는 눈과 입이 함께 움직입니다. 눈만 웃지 않거나 입꼬리만 올리는 경우는 형식적인 인사일 수 있습니다. 말투와 내용보다 태도와 분위기가 진짜 감정을 더 잘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리액션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적극적인 리액션이 없고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중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의외로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자세가 나에게 향해 있는지, 시선이 자주 흐트러지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말을 할 때 내 눈을 보며 말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과 존중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신뢰를 줍니다. 말은 잘 꾸며낼 수 있지만 몸의 반응은 쉽게 숨기기 어렵습니다. 진심은 몸짓에 나타납니다.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느낌이 이상하게 꺼림칙했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불편함이 계속 느껴진다면 이유 없는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감이 계속 느껴진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신중히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투 속에 진심을 숨기거나 조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억양 하나에도 신중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칭찬으로 시작해서 압박으로 끝나는 말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시니까 제가 믿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한 문장 속에 칭찬과 압박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살짝 높여주면서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기분을 이용해 결정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호의를 느낍니다. 그 호의를 이용해 부담을 주는 방식이 바로 말투 속 압박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수락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 자주 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감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에는 소속감과 부담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이건 당신이 거절하면 안 되는 제안이라는 압박도 줍니다. 이런 말 뒤엔 반드시 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아무에게나 드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못 들어오세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결정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결정해야 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향을 고스란히 담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반면 조종하려는 사람은 칭찬으로 시작해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말투를 자세히 들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려는지 감이 옵니다. 특히 관계 초기에 들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다정했던 말투가 어느 순간부터 지시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말투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은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절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면 결국 손해와 후회를 겪게 됩니다. 의심이 생긴다면 꼭 시간을 두고 판단하세요. 지금 결정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정말 소중한 제안이라면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상대가 자꾸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시간보다 감정을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럴 땐 반드시 주변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여러 시선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땐 일단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말투 속에 숨겨진 압박을 감지했다면 그때가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직감도 무시하지 마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뭔가 불편했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대의 말투에서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전부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도 공격과 강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겉모양보다 그 안의 흐름과 방향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투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안에 상대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평소 지니고 다니는 소지품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을 유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물건들 속에 생활 습관과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세, 시선, 말투, 표정, 그리고 상대의 태도까지 모두가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단서였죠. 세 번째는 말투 속에 숨어있는 조종과 압박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한 말이지만 듣고 나면 왠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말들, 그 안에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만드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 한마디로 판단하지 않고 진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많은 삶의 경험을 해왔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직감도 생기고 감정의 흔들림도 겪어봤기에 이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심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마음과 삶이 다치는 일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내가 마음을 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소지품을 가지고 다닐까? 표정이나 자세는 어떤 분위기를 풍기지? 말투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 평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신뢰하셨나요? 혹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괜히 참았던 것 같다는 후회 말입니다. 사실 그게 경고였던 거죠. 관계를 정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3번 기회를 주다 보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게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 속에서 꼭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갔지만 반복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따라 우리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좋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이라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자꾸 이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또 한 번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무례함은 나를 깎아내리는 독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자꾸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걸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말만 옳다고 믿습니다. 둘째, 나이나 지위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셋째, 남의 말을 자주 끊거나 무시합니다. 넷째, 내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이나 지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무례한 말은 처음엔 짧고 사소하게 다가오지만 반복되면 내 감정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는 초기에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한두 문장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은 좀 불편하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상처가 되네요. 이렇게 짧고 정중한 표현을 준비해두면 무례한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도 더는 쉽게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맞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해석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깎아내려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사람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얄팍한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할 때마다 뭔가 부탁이 따라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 진심 어린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건 이용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연락도 없다가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미안하다며 또다시 돈을 빌리거나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다시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할 시간에 자꾸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얄팍한 관계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둘째, 급한 상황일 때만 연락이 오고, 셋째, 도움을 받은 뒤에도 감사나 반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계는 내 감정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안쓰러워 보였던 사람이 나중엔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연락했을까? 혹시 또 돈을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초반에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리 선을 긋는 말을 준비해 두세요.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와드렸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두렵다면 만남을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여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오히려 이해하고 기다려줄 겁니다.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연락이 끊기더라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나는 왜 거절을 어려워하는 걸까? 혹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는 건 아닐까? 내가 불편해지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은 서로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허함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관계만 반복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의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도 가볍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쯤 늦거나 약속을 깬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갑자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약속 파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시간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나와의 관계도 소홀히 여깁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큰 실망과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그 약속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마음을 준비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고 싶어서 기분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몇 마디 문자로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허탈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취소할까? 이번에도 늦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 관계 자체가 즐겁지 않고 부담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여깁니다. 자신은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취소했을 뿐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시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까지 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함께하겠다는 존중의 표현이고 마음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런 약속이 반복해서 깨지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믿고 싶지만 이미 믿음에 금이 간 상태가 됩니다. 자꾸 늦는 사람, 자주 약속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처음엔 말로 감정을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당신이 늦었을 때 나도 당황했고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의 형태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만나는 대신 자유로운 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에는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상대방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나이에 반복되는 실망을 감당하는 건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번 다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벼운 약속 파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괜히 또 실망할까봐 걱정부터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설레는가? 아니면 혹시 또 펑크날까 긴장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관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가벼운 약속 파기는 마음의 무게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고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감정만 더 무거워지고 지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관계 안에서 웃고 말하고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얄팍한 사람,
그리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그냥 불편한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약속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 기본이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상처받고 자주 피곤하고 자주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받아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것보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꼭 잘라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그리고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도. 이제는 내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지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내 감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따뜻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